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 이후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와 태도 변화는 이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설문조사를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묻는 조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태도이기 때문에 태도에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거의 아마 크고 작은 선거가 있거나 또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굉장히 큰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되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죠. 왜 우리가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냐면 결국은 어느 당의 후보자를 사람들이 지지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출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투표가 됐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이미 선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거기서도 결국은 어느 당에 대해서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지지하려거나 안 하거나 하는 행동의 의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다문화 수용성 같은 것에 대한 태도를 조사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여러 인종과 종족들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가 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설문조사가 결국은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도 태도가 사실은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공이나 직업 같은 경우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진로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또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할지 또는 취업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갈 건지 안정된 직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지만 좀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쪽을 갈 것인지 국내에 남을 건지 외국에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배우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그냥 무작위로 정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보려고 하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 그것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겠죠. 등등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것에 비교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태도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택사항이 없으면 굳이 태도가 중요하진 않겠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개념은 엘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기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기분도
사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분은 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안정된 성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관되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할까요? 여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자. 어느 특별한 종류의 여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이나 아니면은 몇 년 전이나 앞으로도 여행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기는 쉽지 않죠. 상당 부분 일관성을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속적인 경향이고, 그리고 이것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 없이 아주 뭐라고 말할까 좀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무감정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우리 인간의 속성상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되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좋든 싫든 그런 감정을 수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태도의 세 번째 속성은 이게 학습된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고난 거라기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유지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강화가 되기도 하고 약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주의, 끝에 이즘이라고 부르는 거, 뭐 레이시즘, 섹시즘, 에이지즘, 또는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학습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종주의자가 없죠. 그렇죠? 그 인종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그것을 자기가 내재화하면서 인종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성향이라기보다 학습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행동의 의도와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조사하려면 이 세 가지 차원들을 함께 고려해야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태도의 구성적 요소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인지적 요소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 생각, 믿는 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어떤 지각이라든가 추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도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경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면서 자신의 신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위에 얹어놓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태도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종주의 같은 게 그런 거죠. 흑인은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흑인이 폭력적이다.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그와 같은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념의 부정확성에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갖는 느낌이나 정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은 개인의 관점에서
태도 대상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주라고 하는 그 개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지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집단으로 묻고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집단으로 우선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것들은 더욱더 같다고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단과 밖에 있는 집단과의 차이성은 더욱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인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러는 우리가 이제 범주라고 하는 이 기제를 통해서 이 사물을 지각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다르다. 어떤 것과 이것이 다르다. A is different from B. A는 B와 다르다. 이게 different, 다르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이걸 틀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A is wrong 또는 B is wrong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속성이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종적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다수자가 갖게 되는 하나의 이 편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에는 행동적 요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전초 단계로서 행동을 하려는 일종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고 싫고 하는 감정을 갖고 그 다음으로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전 단계가 바로 행동의 의도예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이것이 이제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관계를 이러한 직무 태도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직무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인지적 태도는 그 일이 어렵다, 자율성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감정을 갖게 돼요. 불만을 갖게 돼요. 일이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태도를 형성하죠. 내가 다른 데로 직장을 바꿔봐야겠다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하지.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근무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로서 나타나는 행동은 결근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태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징후가 돼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징후, 심톰들. 그래서 우리가 심틈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죠. 자살도 우리가 같은 식으로 정의하면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삶이 너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그러면은 감정에 대해서 살기 좀 싫다 그러한 감정을 갖고 그러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몇 차례.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자신이 행동 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살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의 행동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와 행동 사이에 상관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하나의 유형화를 하면 네 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인종주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인종주의에서 상당히 편견이 강한 사람과 편견이 약한 사람으로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별이라고 하는 행동을 봅시다. 그럼 실제로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편견과 차별을 서로 우리가 교차를 하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렇죠? 편견도 강하고 차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인종주의자죠. 실제적으로. 반면 편견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는 그 일과 상관없는 이유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정하는 경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 여성들이 어떤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특별히 여성을 차별하려고 하지 않는데 일종의 그 채용 조건이 여자한테 불필요하게 불리한 경우는 그로 인해서 여성이 차별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거. 그 세 번째 유형은 편견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는 차별하지 않는 경우죠. 겁쟁이들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싫어. 그렇지만 내가 편견했다가는 실제 차별했다가 나한테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는,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자죠.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렇게 바로 이런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유형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카츠라고 하는 학자는 태도가 갖고 있는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태도는 도구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행위자로 하여금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달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즐거웠거나 또는 보상적인 대상을 얻게 했을 경우는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형성해서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하려고 하고, 반면 자기가 불쾌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것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나쁜 태도를 형성하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부모한테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태도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경우가 태도가 갖고 있는 도구적 기능이고, 또 태도는 자기 방어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긍심이 강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이 태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기 방어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백인인데 실질적으로는 계층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백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 우월주의를 통해서 자기 자긍심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수자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유색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 또 태도가 갖고 있는 자기 방어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의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의 경우에서도 자기 표현적 기능으로서 태도를 갖게 될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이 종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이제 개인과 집단 속에 이제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교가 그래서 보면 순교자들도 발생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거나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이러한 행위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태도가 갖고 있는 자기 표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태도를 갖게 되고 태도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지 않고 혼란한 그러한 세계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사실 역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예를 들어서 태도라든가 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태도 또는 문화에 부속되는 경우가 있죠. 도저히 이제 현실에서는 안 맞지만 과거의 것이기에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어찌 보면 세대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하나의 커리어에 대한 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자가 뭐 공부해서 뭐해? 아니면 대학교 나왔으면은 시집이나 잘 가서 사는 게 여자로서 최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여자들이 그러면 집에서만 머무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거냐? 이게 현재 상황과 안 맞지만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그건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일 수 있죠. 내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2차례 강연을 했는데요. 가서 좀 몇 가지 새로운 또 점들,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몇 가지 점들을 느꼈어요. 하나는 두 번째 강의는 저녁 7시에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기숙사에 살아요. 학교 기숙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들의 생활의 터가 되니까 수업도 저녁 시간에 많아요. 저녁 때도 수업을 듣고 저녁 7시에 강의를 하는데 한 100명 넘게 학생들이 와서 들으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뜻 느꼈던 것은 1980년대 굉장히 시국 강연을 듣는 것 같은 그 학생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사뭇 진지해서 마치 80년대
어떤 이런 야당 인사가 와서 하면 젊은이들이 아주 열심히 듣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우선은 근데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저녁 7시에 강연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돌아가는 거 어디서 알겠어요? 우선 그런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저 중국 방문을 하면 알겠지만 거기는 식당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침도 되게 밖에서 먹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남녀 평등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자도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반찬 뭐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는 만약에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거의 100% 일한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에서는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 나오면 오히려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한번 국가적 차원으로 봅시다. 중국의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거기에 또 인구의 반인 여성이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인구도 5천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인구의 반인 여성의 그것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거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게 반드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방식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력이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성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서 어떤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더 적다. 뭐 출산이 됐든 양육이 됐든 그러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어떠한 그 성편견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일수록 자기의 학력에 걸맞는 직장을 갖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이어지니까 결국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고 자녀한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나는 그것의 근본적인 것으로 따져보면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이 편향된 태도가 결국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 기회 자체를 좀 위축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것이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나면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형태로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이 교육이 정말로 하나의 나중에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지 정말 그 대학에 입학하는 그것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중국의 경우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 자체가 남녀 평등 사상을 가져오고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사회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많은데요. 이 라피에르라고 하는 백인 교수가 중국인 이 부부와 함께 이제 어떤 일종의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했어요. 현지 실험. 그 당시는 이게 한 1900 이 시기가 한 3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다니까 얼마만큼 민족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시기에는 뭐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들은 어떤 식당이나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남부 지역의 식당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Niggers and dogs are not allowed. 그러니까 흑인과 개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60년대만 하더라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뭐 193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인 교수가 이 중국인 부부와 함께 66개 호텔, 여관, 그리고 184개 식당에 들렀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이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 업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중국인 부부가 묵을 수 있느냐, 방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92%가 NO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라페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하는 행동과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 사이가 뭔가 불일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실험은 그런 면에서는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그 이후에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발생해요. 우선은 한참 뒤라고 하는 게 태도하고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가져오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짧아야 되는데 한참 뒤니까 자기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한면에는 만약에 중국인 부부만이 갔었을 때는 결과가 또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백인 교수가 있으니까 백인 교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식당에 학생들끼리만 가서 하면 아마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가 학생하고 같이 가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게 차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백인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등등무리해서 처음에는 이 연구가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거로 여겼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연구를 해 보았더니 보통 우리는 태도가 행동에 앞서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연구를 보았더니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이 먼저 발생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의 원인으로 이 상황적인 제약성, 문화적, 역사적인 제약성,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태도, 그리고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의 시간의 경과,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측정, 그리고 대상 일반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 대상에 대한 반응의 차이, 그리고 기억에서 태도의 접근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서 반드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투표 행위 같은 경우도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해서 이게 다차원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지만 그가 대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이 태도와 행동 사이에 있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요소, 이것들 간의 관련성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태도를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것은 행동의 의도로 이어져서 나중에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은 그 본인의 하나의 그 신념이며 태도이며 행동 의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 중요한 타자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신념,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그 지각, 이것이 그 행동의 의도로 나타나고 그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그 예의탈 행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빈곤 문화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빈곤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 태도 또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고, 또 영국의 속담에는 이 광부는 그 광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자녀는 노동자가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영국이라든가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였다. 그렇지만 갈수록 우리가 지금 닫힌 사회로 가고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다 어떤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귀족이 존재하고 상당히 계급 사회예요. 그러한 그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행동을 한번 측정을 해본다고 할 때, 결국은 자기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정말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결국은 헌신할 동기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더 공부를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할 의도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공부 대신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무슨 대학이야, 넌 무슨 우리 같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사회적인 압력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서는 교육에 자기가 헌신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하게 돼서 결국은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시 부모와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종의 계층의 어떤 세대 간의 계승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합리화 행위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태도가 아니라 행동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서의 불일치는 바로 행동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서예요.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선거 예측 조사를 보면 당신은 실제 투표를 하겠습니까?를 물어봐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태도 변화에 관련된 이론인데 앞서 이 이론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태도가 있고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리온 페스팅거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심리학자인데 미국에서 이러한 사회 심리학이 발달한 대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가 여전히 사회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UC 버클리, 그러니까 미시건 대학교, 아이오와 대학교 등등 몇 군데가 사회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리온 페스팅거가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리온 페스팅거 또는 뭐 페싱거 이렇게도 부르던데 페스팅거 우리는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페스팅거가 되고 미국에서는 페신저 이렇게 발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추론할 때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 있었죠. 밸런스 티오리 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많은 인지들 사이에서 인과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균형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태도란 사람들이 조직적인 심리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조화를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개 이상의 태도가 서로 이게 상당히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발생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고 결국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하나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일치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서울 현대미술관을 갔거든요. 저기 삼청동에 있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미술관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적극 권장하는 게 어떤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미술만큼 특히 조금 어떤 추상화, 현대 이런 것들만큼 좋은 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 미술관에 가보면 특히 국립미술관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콘텐츠의 부족을 많이 느껴요. 시선은 굉장히 아주 크고 자유전하는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너무 적어서
좀 더 앞으로 이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까 내가 그 현대 그 미술을 소개하면서 추상화 또는 초현실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인지부조화를 많이 느껴요.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말로서 생각하지 못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부조화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게 작품이다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큰 캔버스에 그냥 뭐 검은색으로만 칠해 놓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의를 보이면 몇 개 정도의 선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막 완전히 막 난장판을 걸어놓은 경우도 있거나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로 이게 미술이야? 하는 거. 두 번째로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버젓이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작품이 미술관에 걸려있죠. 그럼 우리는 인지부조화를 겪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품이라고 하는 기존의 태도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조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경우에 아마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고 그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미술도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그래서 부조화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전통주의자라고 부를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에 일종의 반대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개혁주의자라고 부를까? 아니면 개방주의자라고 부를까? 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미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협소했구나. 너무나도 좀 옛날식이었구나. 라고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미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중간 사이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등등. 이런 것도 인지부조화이고요. 또 한 가지 인지부조화 이런 것이 있죠.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자기한테 욕을 했어요. 그 순간적으로 인지부조화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자기는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한 행동은 그거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간적으로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 친구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별거 아닌 것으로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지금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구나. 원래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해결함으로써 그 원래의 원래의 조화 상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친구가 한 행동이 뭔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친구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태도와 행동 사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내가 굉장히 개인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좀 큰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인지 부조화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까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떤 어느 각각의 정권마다 내세우는 일종의 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내세웠던 표어가 정의사회 구현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인지 부조화죠. 어떻게 정의사회 구현이 됩니까? 또 어떤 때는 또 공정사회가 나왔어요. 전혀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을 끄집어들고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혼란에 빠져요. 이런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그들이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굉장히 공정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사회를 끄집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마다 정말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그거는 그 사람 속을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사이가 일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 자신이 그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것이 나는 거죠.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불일치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말로는 어떠한 신뢰 회복, 관계 개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완전히 판을 깨자는 행동을 계속해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부조하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행동도 그것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조화 상태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떠한 이념, 하나의 그 사람들의 관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나서 이게 정말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예측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또는 야기할 가능성을 가진 행동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 인지한 경우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부정적인 결과일 경우에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부조화를 안 느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조화를 못 느껴요.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부조화를 느껴요. 그래서 패스팅거는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이 불충분한 정당화, 이것이 또 하나의 인지 부조화의 조건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그것은 이것은 내가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보상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지 부조화가 덜 일어나는데, 그 행동을 했는데도 충분한 보상이 없었을 때는 더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돼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패스팅거 교수는 이 여러분들과 같은 이 사회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따분한 시험을 치르게 해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킬링하는. 그걸 1시간 동안 치르게 한 후에 또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막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앞으로 치를 시험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집단에게는 일부를 줘요. 다른 집단에게는 역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치를 시험이 굉장히 재미있다,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학생들한테는 10불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에게는 일부를 주고 다른 학생한테는 10불을 주죠. 그래서 일부를 받은 학생들은 불충분한 정당하죠. 자기들이 실제 시험을 치렀는데 정말 재미없었거든. 그랬는데 그 거짓말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일부를 받는 그게 불충분하게 보상을 받은 거고 10불을 받은 학생은 그냥 이거 내가 10불을 받아서 거짓말 한 거지 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한 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응답하라고 했더니 10불을 받은 학생들은 정말로 시험이 재미없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1불을 받은 학생은 그 중에는 그 시험이 재미없었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10불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적은 거죠. 요게 이제 그 인지 부조화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행동에서는 재미가 없었는데 자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태도는 이 재미있다고 말을 하는 행동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또 1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행동 사이에 이거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런데 10불을 받은 학생은 자기가 10불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자기가 이 시험을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다라고 응답하는 반면 1불 받은 학생은 내가 정말 1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은 꼭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었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중에는 그래도 재미있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이론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을 때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죠. 인지부조화는 이소부화의 심포도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자기가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대하고 연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고대를 선택했다.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부터 고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따먹을 수 없는 포도다. 그걸 계속 자기가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불편하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라고 태도를 변화함으로써 이 불일치 상태를 피하거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그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조건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 그 조직에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더 강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 해서 들어온 학생과 그냥 손쉽게 들어온 학생. 이 경우에 고생을 해서 들어온 학생은 그 일종의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것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지부조화 이론이 태도와 행동 사이에 또는 태도와 태도 간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었다면 이 자기지각 이론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자기지각의 경우에서는 이 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자기지각 이론을 개발했고 이 사람에 대한 간략한 바이오그래피가 나오는데 원래는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60년대 이후에 어떤 민권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게 됐는데요.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앞서도 우리가 사회적 추론할 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태도에 관한 내적인 단서가 약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관찰된 행동에 근거해서 태도를 추론하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도가 행동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에 따라 우리가 태도가 형성되는, 변화되는 이러한 경우이죠. 그래서 이것은 태도에 관한 충분한 내적인 단서가 존재할 경우에서는 이 자기 지각 이론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이 내적인 단서가 상당히 약할 경우에 자기 지각 이론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교성 같은 경우 자신이 얼마만큼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강한지 이런 것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론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설명해봐라. 네가 나를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또는 종교를 나한테 믿게 하려면 그걸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정말 믿겠다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종교적 행동,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종교성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장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떤 고정적이거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힘이 서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장 속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태도를 변화하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인데 이 장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태도의 기능, 그리고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그리고 학습된 경향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태도를 연구할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이 태도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종주의 또는 성주의, 연령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역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형성된 태도와 현재 상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태도를 변화해야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교육은 한편으로는 태도 변화를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몽 효과입니다. Enlightenment Effect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태도들을 조사해보면 뭐 편견이 됐던, 고정관념이 됐던, 사회적 거리감이 됐던, 차별이 됐던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편견이 적고 차별 의식이 적고 더 개방적이고 반영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아마 모든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반영적이 되고 더 수용적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계몽 효과죠.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한 굉장히 고정화되고 이런 고정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람을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의 속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에서 추구하는 게 그와 같은 계몽적인 게 강하고요. 또는 우리가 공익 광고, 미디어에서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 변화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태도 내적인 요인, 상황적인 요인 뭐 등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 남았네. 이제 태도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태도가 얼마만큼 서로와 유사하냐.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태도가 유사하면 그걸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 태도가 굉장히 불일치하면 태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기존 태도와의 이게 얼마만큼 일관되냐, 그리고 다른 태도와 얼마만큼 이게 잘 조화를 이루냐, 또는 기존 태도와의 이것이 얼마만큼 기존 태도가 지금 자기에게 얼마만큼 유용하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 이제 태도 변화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이것을 좀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황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새로운 태도의 원천이 어떤 거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태도의 원천이 전문적이고 신뢰적이고 호감을 가질 경우에 훨씬 태도 변화가 용이하죠. 이게 일종의 후광 효과이고, 광고에서 보면 되게 이걸 많이 쓰잖아요. 광고에서 보면 되게 의사가 나타나서 어떤 것을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을 사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맥주 선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호감 가는 사람이 나와서 마시고 그러면은 그것에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이런 태도의 원천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방법도 중요하죠. 이것을 처음에 먼저 제시할 건지 나중에 제시할 건지 등등의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장단점을 같이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태도 변화의 이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접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을 처음에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클 수 있으니까 일종의 작은 것을 먼저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한 후에 어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 변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산업심리학 같은 데서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등등에서 이러한 태도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도와 태도 변화가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근데 여기서 요즘에 와서 내가 초점을 두는 건 미디어에 대해 초점을 많이 가져요. 간접 경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대상, 현상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디어의 효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현대 상황에서 미디어가 이런 태도와 태도 변화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이메일이나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